근데 이렇게 많은 부모 투표가 일어나면 그만큼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거는 옛말이고요. 제발 애 낳고 다시 들어오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삶을 주제로 각종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전문가신데요. 50의 기술의 저자이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호선입니다. 사실 요즘 출판계는 30 또는 40을 붙이면 굉장히 잘 팔린다. 특히 40만 붙여도 잘 팔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10살을 더한 50. 저는 아직 40대여서 50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나 책을 쫙 펼치면 처음 정말 딱 와닿는 글귀가 50 잔치가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50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30, 40 굉장히 좋은 나이고요. 네. 근데 그 나이에는 뭘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40이면 무르 읽어간다 생각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재수없으면 200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번쩍하고 귀가 뜨이고 삶에 있어서 절실함을 느끼는 성인기가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이 50이 그 기점이 아닌가 싶은 게 이 50이란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은퇴도 시작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성장도 거의 완결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돈은 이제 앞으로 찌그러질만 남았고요. 꿈꿀 수 없는 것과 꿈꿀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저한 경계를 알고 내가 건널 수 있는 강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해를 갖는 나이라서 어쩌면 정말 인생을 알기 시작하는 나이는 50부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더 나아가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또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다보는 첫 시기가 바로 이 50대거든요. 네. 여성들은 이제 완경을 하고 남성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영예로웠던 그 힘과 근육의 에너지는 다 소진이 되고 와 이제 초라해지는 나이 이런 것들을 실제 내가 몸으로 느끼는 나이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이 자기를 바라보는 첫 번째 순간 그때는 아마 5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50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맞이하는 시기네요. 그 그쵸. 50대라는 게요. 보통 갱년기도 50대에 오나요? 그쯤 와서 죽을 때까지 가죠.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보통 든 자리는 잘 몰라요. 근데 네. 난 자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30, 40은 이제 모든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채워가는 시기이고 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기라 잘 모르는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작고 큰 부분에서 이제 상실이 시작이 돼요. 그 상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조를 보여주는 게 이제 갱년기다. 네. 갱년기가 갱년기인 이유는 강연기하고 싶어서 갱년기다. 이 쭉 밀어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때가 되면 진짜 알아. 내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세월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인생이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갈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되면 한다 라는 그 가치를 그때부터 실현하게 되고 또 실감하게 되는 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묶여있는 시기이자 가장 응축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어마어마한 역동의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라고 볼 수 있고 갱년기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몸을 통해서 많이 경험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변화라든지 경제적 변화라든지 관계상의 변화라든지 특별히 몸의 변화와 더불어서 아주 한꺼번에 마치 폭풍이 몰아지는 것처럼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저항할 수 없게 요만한 튜브 하나 가지고 간신히 이제 목숨만 붙이고 사는 시기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를 마치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환절기가 네. 있듯이 네. 그 환절기를 잘 지내면 그 다음 계절을 잘 보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전환기,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트랜지션 시기에 일어난 아주 복잡하고도 다단한 여러 변화들을 잘 다루고 잘 적응하고 잘 살펴주고 잘 챙겨가면 어쩌면 우리는 그 갱년기 시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변화들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50이라고 하는 것이 딱 50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저물어가지만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에 쩔쩔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담겨있는 시즌이라고 본 거죠.
중장년의 사춘기 같은 거네요, 일종의. 사춘기를 갖다 대지도 마세요. 비교조차 할 수 없군요. 사춘기는 즐거운 거예요. 해피한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춘기 딸하고 갱년기 엄마가 만나면 네. 야, 너 사춘기야? 나 갱년기야.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사춘기는 여전히 몸에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가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근육이 붙는 시기이고 또 호르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몸을 가져가는 시기라면 갱년기는 몸하고는 상관없어지는 시기이고 심장도 내 맘대로 뛰잖아요. 그게 이제 배우자 보고 기뻐서 뛰는 게 아니라 부정미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수익은이건 불수익은이건 상관없어요. 다 어차피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관계를 만드는 데서 겪는 일종의 거대한 어려움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시기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계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폭의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뭐 자해의 문제도 있고 중독의 문제도 있고 자살의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얻어가는 과정에 일종의 고개를 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어렵지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를 넘어간다는 건 이제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이렇게 붙는 때가 아니라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떨어질 때 이 막막한 광야에 혼자 남아서 덜덜 떨면서 이 길이 척박한 줄 알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그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자의 그 고독이 이 갱년기가 가져오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 위태로움 속에 겪는 이 고독은 겪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죠.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교수님의 40대, 50대 비교를 하면 어떠세요? 딱 지금이 나아요. 50대가 더 좋으세요? 50대가 나아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보다 20대가 좋고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지금 50대인데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저한테 40대로 돌아가라, 아유 승진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이들 사춘기였거든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은 내보냈거든요. 인간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의 평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겠어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저도 30대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30대는 통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아니에요. 전 아이들 키우는 모든 순간이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몰입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했던 그 30대는 기억 속에 다 흩어져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40대에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좀 크기도 하고 내 시간을 조금씩 갖기도 하고 조금씩 승진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것을 이렇게 좀 모아가니까 내게 조금 생기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살던 집도 계속 전세를 전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15평 살다가 그래도 23평 살다가 그다음에 32평 갔다가 그다음에 48평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25평 왔다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도 처음에 결혼해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을 시절보다 훨씬 더 조금씩 안정감을 가져가니까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라. 물론 청춘이 좋고 아름답긴 하지만 또 지나온 세월 생각해보면 또 실수했던 지점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살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 요만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했던 실수는 다시금 전 되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이 좋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제가 볼 때 50년에서 최소한 80년은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다시 잘 살아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면 또 결혼해야 되잖아. 애 또 낳아야 되잖아. 또 회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박사 또 받아야 되잖아. 그냥 지금이 나아요. 네. 50대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자식과의 관계. 50대 일찍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뺏겼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50대에 자식이 결혼을 한다? 네. 좋겠다.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하겠다 그래.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 진짜 많죠. 아니 뭐 저희가 결혼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압력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치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독립이나 하든가 독립도 안 하면서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면 늙어서 저희 연금에 빨대 꽂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자녀분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 저희 다 내보냈어요. 그러나 월세를 내주고 있다는 거. 뭘 놀래요. 직장 생활 아니 아직 애들이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생이시군요. 네. 저희는 애들이 28살 12월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네들의 터전을 찾아가고 또 누군가의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파트너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건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엄마로 산다는 것, 또 아버지로 산다는 것, 또 부모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건 또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는 부모 투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모 투자라는 건 돈도 투자하죠. 시간도 투자하죠. 청춘도 투자하죠. 거기다 시공과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그 시선이 계속 그들에게 가 있고 정신이 계속 그들에게 가 있잖아요.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다 내놓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부모 투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모 투자가 우리나라가 조금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정말 애를 쓰고 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부모 투자가 일어나면 그만큼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빈둥지 증후군. 그게 이제 영어로는 empty nest라고 부르는데 알을 낳고 그다음에 부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입 벌리는 그 새끼들에게 먹을 걸 갖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깃털이 더 풍성해지면서 그 새끼는 커지겠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먹이를 물고 딱 왔더니만 이 새끼 새가 자기가 다 잘하고 혼자 잘한 줄 알고 후두둑 그 엄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에서 떠난 그 새끼의 남은 깃털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라고 하는 게 이 빈둥지 증후군의 이제 핵심 이야기잖아요. 좀 슬프네요. 네, 또 구슬프긴 했는데 땡큐예요. 땡큐다. 나가주면 땡큐죠. 그런데 그 시기가 누군가는 좀 길어서 우울증으로까지 연결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저는 빈둥지 증후군은 저는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막상 제 주변에 아이들 키워내고 그리고 독립시키고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세이 굿바이 안녕을 구하면서 마음을 나눴던 분들 중에는 정말 아이들과 이별할 때 어렵다, 힘들었다, 마음 아팠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안에서 안녕도 구하지 않고 붙어있는 애들이 더 힘들다라는 집들이 훨씬 많고요. 또 막상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도 요새는 SNS 있죠. 네. 요새 뭐 가족들 간에 그쵸. 단톡방 다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결 지점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뭐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거는 옛말이고요. 제발 애 낳고 다시 들어오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제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5%밖에 안 됩니다. 외국의 저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그때 그 시점을 흔히 해방 지점이라고 불러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이들과 정신적인 탯줄, 심리적인 탯줄을 잘 끊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 정신적 탯줄, 이런 심리적 탯줄을 끊어낸 다음에 본인의 삶을 위해서 이제부터 나의 자존을 지키고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조론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빈둥지는 옛날 20세기에 알고 있던 빈둥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요즘 왜 과거 이제 영상 자료들을 보면 32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50대 이상 비주얼로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40, 50대는 이렇게 보면 한 3, 40대 같지 막 와, 50대 후반 뭐 막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옛날 거 보면 약간 북한 TV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막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서도 말씀하신 액티브 시니어와도 네네.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물론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더 경제적인 여력도 좋아짐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40, 50대가 예전 40, 50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런 변화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나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 남성들이 뭐 꾸미는 일이 있나요? 요새는 다 피부 마사지 받는 맞아요. 분들, 심지어 성형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요. 염색은 기본으로 갖추고 이런 여러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이발소 가시는 분보다 바버샵 맞죠. 네,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60인데 70인데 80인데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겠냐고 가서 내가 코디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 받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트렌드들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건 액티브는 활동적인 이란 뜻이고 시니어는 존경받는 어른을 시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옛날에 뒷방 노인이 언제부터 이런 액티브 시니어가 네. 됐는가 생각해보면 이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핵심적인 메이저 그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다 누구냐?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이 베이비 부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혁명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4.19, 5.18 만들어내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정치체제 만들어놨고 또 산업화 세대, 고 형님 세대들이 만들어놨던 경제적인 안정감을 그 노력을 그 땀을 그 착즙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전후에 끊임없이 계속 성장 가도를 이루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낸 분들 아니겠어요? 네. 이분들이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일구었던 내가 경험했던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경험했던 해외여행,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중요하다고 들었던 운동,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아하게 살 것인가, 나이가 들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꿈들을 실질적으로 과거의 혁명가의 그 아이디어, 그 성향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기만의 멋진 에이징, 나이 듦을 구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면 벌써 이제 시골에 모깃불 펴놓고 네. 359선은 부채질 하는 거 있는데 에어컨 밑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지금은 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등산복 입고 한꺼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다 빨간색 위아래 수트 입고 멋진 운동화 신고 배낭여행 자유여행 이렇게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년의 삶, 남은 삶에 대한 기대는 완벽히 다른 거예요. 지금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환갑잔치 하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야, 요즘 애들도 잔치하냐.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의 기대 수명도 워낙에 길어졌고 동시에 기대하는 삶의 질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라보지 않고 실행하는 실행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노인이라고 하는 일명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도 만들어가고 자기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뺏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노년의 혁명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노년이다. 이렇게 새롭게 그들만의 브랜딩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저희 베이비 부머 세대, 특히 네. 58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세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 노년 빈곤에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단 말이죠. 이제 60대죠. 그분들은 60, 70대 이제 일 텐데 이쪽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또 한 10년 터울로 세대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 다 겹쳐요. 겹치는 건가요? 겹치는데 네, 우리가 네. 보통 베이비 부모들이 1차하고 네. 2차로 나누어지는데 네. 1차가 55년부터 63년까지고 네, 네, 네. 2차가 74년까지. 그런데 이 세대들이 다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 역사 만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대놓고 이야기 시작한 첫 번째 자본력을 가지고 자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자본의 맛을 알고 자본을 혀로 핥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만들어낸 이 역사가 개인의 삶 속에 다 속속이 들어있어서 이분들이 아파트 세대 아니에요. 이분들이 올림픽대로 쫙 깔면서 거기를 맞아요. 다니면서 한국의 63빌딩의 역사를 만드는 분들, 이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번쩍임과 편리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이 따뜻함을 알고 있는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크게 브라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네. 이 브라보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이제 현대 연구소에서 만든 걸 제가 이제 갖다가 쓰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첫 번째 B라고 하는 게 뱅커블이거든요.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때부터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연금이라는 거, 퇴직연금이라는 거, 그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는 요 세대가 주택연금의 첫 번째 수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의 중요성과 자본을 다루는 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청로경제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딱 머리 밑에 있는 혹은 뭐 장판 밑에 다 돈 집어넣어놓고 쓰지 않는 구두쇠 세대처럼 생각이 들지만 요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건 요 전 세대, 한국전 이전에 탄생한 산업화 세대들이 저축으로 살았다면 요 베이비 부모들은 투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절세의 시대지만 그렇게 투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홈쇼핑의 역사를 만들어낸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엄청난 역사는 다 베이비 부모들이 일궈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첫 번째, 자기들만의 작더라도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 세대, 산업화 세대의 빈곤하고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3층연금, 4층연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그다음 마지막 주택연금까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적어도 경제관이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쓸 돈도 항상
비상금으로 그게 양말 밑이든 어디든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R이 relationship 이런 사회적 관계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옛날엔 퇴직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세대지만 지금은 다 동아리도 들어가고요. 나를 위한 활동과 사회적 관계와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아이들 키워내면 끝이다 이런 세대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새롭게 학습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 영역에서 나만의 거기서 일을 찾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취미가 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특별히 활동성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팬덤 문화예요. 뭐 영웅시대와 같은 이런 팬덤 문화가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이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전 노인들과 다른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원래 그거는 중고생들이나 쫓아다니던 네. 그 사생팬들이나 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만의 품고 있었던 그 옛날에 나훈아와 남진 시대의 기쁨과 조금 더 커서는 조용필과 이용 그다음에 이제 이문세의 문화까지도 맛본 세대거든요. 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충족감을 그리고 개인적인 이 마음의 활동에 대한 수요들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걸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고 에너지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는 valuable consumption이라고 해서 이건 가치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엔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 기부 문화도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과거에 없던 문화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occupation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베이비 부모들이 그 전에 없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회복회라는 걸 했어요. 백회복회가 뭐냐면 vocation in vacation.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약간 짬이 나요. 휴가가 뭐 3일, 일주일 휴가가 나면 그때 내가 그 전에 갖고 싶었지만 미뤄놓았던 나의 일종의 소망, 내 또 하나의 직업, 이 마음의 직업을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주방장을 하고 싶었어. 그럼 그 전에 평소에 요리학원 다니다가 그 일주일 동안 딱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런 활동이 또 직업이 되게끔 하고 옛날에야 뭐 노인 누가 일을 하나요? 그냥 담뱃대 물고 있다가 그냥 가시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제2의 잡, 제3의 잡을 찾아서 교육도 받고 나만의 영역을 더 갖고 또 내 일에 대한 기쁨과 또 보람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일명 맥잡, 노인들은 우린 맥잡도 괜찮다. 노인과 또 청년들은 사실은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갈등보다 일의 영역이 많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노인들도 이제는 마이잡 시대를 또 늙어서 올드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염원을 또 가지고 있는 세대라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명 노년은 더 이상 과거의 실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브라보다 이렇게 브라보. 얘기하니까 브라보 이야기를 제가 크게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물론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몸의 사정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는가? 제가 강추하는 곳이 근처예요. 나이 들수록 주거지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네. 나이 들수록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곳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요새는 aging in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살던 곳에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내가 알던 사람들과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이 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지금은 aging in place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aging in place를 하면 좋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막상 우리가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애착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구 작은 거 하나 정도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내 침상 옆에 그 가구나 혹은 그 물건들을 놓으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그 새로운 곳에 잘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 연구들도 있고 또 독일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게 다 담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런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오히려 돕거나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될 때가 꼭 생겨나요. 네. 이를테면 내가 사별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그 큰 집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함께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텅 빈 자리를 보면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청소도 힘들어요. 무릎이 안 아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무릎이 아프면 청소기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청소기는 또 좀 무거워요. 좀 깃털처럼 가벼운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겁죠. 예.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나이가 젊어도 이사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건 주거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집에 머무는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우에 따라 우리가 우울감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 안의 환경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이가 들어 우리가 중년 이후 노년을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일단 이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경제적 사정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물론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몸의 사정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 옆으로 자꾸 가시거든요. 근데 큰 병원 옆에 있다고 내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작은 병원 들려서 맞아요. 등록할 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가고 물론 네. 이제 응급실은 가까울 수 있겠지만 네. 물론 응급실 갈 정도의 상황이 생기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응급실에 갈 일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큰 병원 옆에 사시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으로 이제 큰 병원 옆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 앰뷸런스 소리가 이 사람의 비명 소리 그 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주파수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24시간 울려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다라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병원 있는 데는 비싸요. 큰 병원 있는 데는 비싸다. 큰 병원 있는 데는 좀 비싸더라고요. 또 장례식장 있는 것도 약간의 좀 마음에 무게를 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큰 병원 옆에 가는 건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하진 않거든요. 네. 이런 그 위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것 같아서 이게 불편하시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네. 대신에 우리가 집을 선택해야 될 땐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이 있느냐, 돈이 네. 없느냐 이거부터 보자면 돈이 많은 분은 그냥 아무데나 사세요. 네. 상관없어요. 그 돈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그 옆에 붙어요. 네. 귀찮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네. 네. 자식들도 오지 말래도 계속 와요. 안부 전화 맨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옆에 또 도와주실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분들도 이사를 가야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돈이 좀 많은 분들은 뭐 실버타운 가셔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은데 난 실버타운 안 가고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에 가시는 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백화점은 유비쿼터스예요. 다 있어요. 먹을 것부터 수영장까지. 뭐 쇼핑이건 뭐 문화센터건 뭐 다 있습니다. 거기다 백화점이 있는 곳은 교통도 편해요. 먹을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런데 뭐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백화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는가? 네. 제가 강추하는 곳이 복지관 근처예요. 복지관 근처. 복지관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백화점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보는 손길이에요. 백화점은 제일 첫 번째 학습 공동체여가지고 학습관이라 거기 가면 보통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매 학기마다 열리는데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선택적으로 해서 내가 스케줄을 짤 수 있고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영양사가 제공하는 밥을 싸게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발하거나 빠마하는 데도 보통 뭐 우리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5,000원이면 돼요. 굉장히 싸고 또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땡큐예요.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복지사들이 상주하면서 혼자 계신 분들은 독거어르신들이라서 매번 말벗 서비스 또 복지관을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 회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생활지원사가 그 복지관에서 또 파견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기초생활수급이냐 아니면 뭐 차상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네. 서비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돌봄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또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이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형성도 굉장히 좋아요. 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매번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들어. 네. 이를테면 뭐 내가 스포츠 댄스를 참여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뭐 건강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붓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사진이나 이런 뭐 포토샵 이런 클래스도 네. 다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공부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지관에 다니는 분들은 1년만 다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수십 년에 걸쳐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생애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때로는 거기에는 여러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단 상담 함께 했던 분들은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가 거기서 또 번호 주고받으면서 일명 자조 모임이라는 걸 갖게 돼요. 자조 모임이라는 건 집단 상담이 끝난 이후에 이분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돌봄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학습도 일어나면서 내 몸에 대한 돌봄과 정서에 대한 돌봄, 이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 데가 돈이 비싼 게 아니고요. 복지관 옆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왜냐면 고령화가 훨씬 더 빨리 맞았으니까, 고령화를. 그러면 우리는 그럼 복지관 옆에 집이 많냐? 많은 곳도 있고 많지 않은 데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땐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1km 정도는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걸어서 다닐 수도 네, 있고, 네. 대부분의 복지관은 셔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지하철이 있거나 반드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한두 정거장 정도 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요새는 보행보조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 보행보조기를 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오실 수 있으면 걸어서 오시거나 아니면 셔틀이나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금방 1km 정도 안에는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상의 계획이라는 게 생겨나요. 일주일의 플랜이 생겨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일주일의 계획을 맞아요. 세워서 내가 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삶의 질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매나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돈이 있다면 백화점 근처를 가셔라.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 다 평범하니까요. 그럼 복지관 근처를 저는 많이 추천하는 거고,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 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인프라들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네. 마을회관에 이장님이 도청이나 아니면은 뭐 면단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는 뭐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연도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실제 이 마을 공동체는 사실 서울이나 아니면 이런 수도권에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상호 돌봄하고는 결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왜냐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 집 자식이 몇이고 그 집 자식이 직업이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그 일종의 생애 공동체이자 마을 공동체이자 어떤 정서적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 또 먹고 자는 것도 겨울에 거기서 또 같이 하시잖아요. 또 무더위 쉼터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상호 돌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모래알처럼 각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한번 이사를 가야 된다? 적응이 쉽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친구들 사귀면서 나의 삶의 인생을 충만하게 할 만한 그런 공간을 찾는다면 복지관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행동을 좀 조심하셔라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욕하면 안 돼요. 욕. 욕설, 아, 험한 말. 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 들었을 그렇죠. 때. 나이 들어서 하는 욕은 그냥 내 생애는 욕이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참 우리가 품위에 대해서, 교양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옛날엔 지혜를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네네. 근데 욕설이 지혜였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른은 나이값이라는 걸 하죠. 나이값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혜롭고자 한다면, 우아해지고자 한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많이 못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한다는 건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크지 못해가지고 성인기에도 계속 불행을 연속하고 이런 어떤 폭력의 대물림이나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성장기에 배우고 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건 30%에 불과해요. 나머지 70%는 다 우리가 선택하고 네. 또 우리가 다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돌아보면 내 친구가 나에게 해주는 말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요새 또 관찰 예능 같은 거 하죠. 네. 이거 다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쁜 걸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간접 교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의 삶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재해석해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간 그 결과가 욕이라면 욕설이라면 참 그 삶이 안타까운 거고 또 한 가지 그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은 사랑받겠는가 존경받겠는가 누가 그의 존재를 이 사회 또는 이 공동체 속에서 기뻐하겠는가 물론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른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뭔가를 자꾸 제공해주고 그 속에서 뭔가를 좀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 어른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진짜 나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런다면 저는 제일 먼저 욕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평생 욕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럼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군요. 아 그럼요. 근데 대신 욕쟁이 할머니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네, 우리가 왜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먹으러 또 가잖아요. 네. 그냥 이분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건 전제 없이 그냥 그 존재에서 오물이 쏟아나오는 것처럼 마치 뱀의 혀처럼 그렇게 독한 말들을 그리고 험한 말들을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참 그 삶은 안타깝다. 그의 존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그 나이 먹고 누가 그를 품에 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차원에서 전 욕설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겠지만 특별히 나이 들면 진짜 또래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랑질이에요. 이를테면 제일 아픈 거 자식 자랑이죠. 맞아요. 어떤 자식은 잘 됐지만 아니 우리가 자식이 둘 이상 되는 집들은 다 알아요. 어떤 자식은 잘 됐고 어떤 자식은 이 자식보다는 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다 아픈 자식이 있는데 거기다 다른 자식이 잘 된 것까지 얘기를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아이들만으로도 아파요. 속상하고 물론 내 자식들 중에서도 자랑하고 잘 된 자식이 있겠지만 그게 스스로 인생이 안 풀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 그거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이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정말 너무 그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네.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 또 넘어서서 좀 고통을 주는 것다고 생각해요. 알면서 그러는 것. 그래서 자식 자랑하면 안 되고요. 돈 자랑. 돈 자랑할 거면 뭘 사면서 자랑하든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자기네 뭐 집이 얼마고 차가 뭐고 그리고 자랑하면 좋지만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부유함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나이 들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의 인품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질을 한다고 미운 게 아니에요. 자랑질만 하니까 미운 거죠. 그 중에서도 자식 자랑만 하고 돈 자랑만 하니까 미운 거예요. 어차피 이런 친구들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돈은 내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나 몰래 수고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위에 내가 은혜를 한번 입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닫혀버리면 나는 돈을 뺄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집이 차압이 걸리면 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냐 하는 건 약간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자식 자랑이나 아니면 돈 자랑 이런 자랑질은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는 참 가벼워 보일 거나 혹은 참 볼품없다. 오히려 조용히 그냥 내 찻값 내주는 사람 조용히 이번 건 야 나도 없는데 니네 사랑한다 내가 한 번은 쏜다 이렇게 해서 낸다면 참 고맙죠. 그 친구가 가진 거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준다면 그야말로 인격까지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특히나 이제 M과 Z도 이제 또 다르잖아요. 네, 이제 네. 저만 해도 이제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우와, 저렇다고? 약간 이런 게 많아요. 특히나 아직 50이면 은퇴하기 직전에 전혀 다른 이 세대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런 세대 간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어떤 태도를 또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50대의 자녀들이 Z세대예요. 네, Z세대들이에요. 근데 Z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부모들도 조금 날 것 같은 게 부모 자식 간이 우리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서 늘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 자식이고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 화해 지점이 조금 더 많다면 그 집은 괜찮은 집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Z세대는 기본적으로 상실의 세대잖아요. 요 세대가 M세대들보다 훨씬 더 불안이 높아요. 오히려 포기가 더 많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M세대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예요. M세대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M세대부터 독방을 갖게 되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를 가지 않으면 일명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시기가 아주 두드러지고 동시에 사회적 사다리는 또 끊어져요. 왜냐하면 사법고시가 없어지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망의 세대라고 불러서 내가 돈을 벌어서는 내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이 도입이 되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세대가 아주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강박이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된다는 이런 아주 두 가지의 극단 속에서 마음의 이런 일종의 양극성 장애를 이제 겪게 된 세대가 통으로 그걸 앓게 되는데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자면 요 세대는 얼굴도 예뻐야 돼요. 요 세대는 키도 커야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180이한 루저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M세대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대 강박인 거예요. 완벽주의 그리고 이 강박 이 밑에는 불안이라는 게 거대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왜 커야 되나? 이들은 왜 얼굴이 완벽해서 성형을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에 대한 강박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공 불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예기 불안까지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대보다 Z세대가 훨씬 더 불안해요. 아, 훨씬 더 불안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요 Z세대가 성장할 때 세월호가 있었어요. 세월호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세대는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집단의 추억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코로나 터졌죠. 완벽하게 3년 반을 마스크,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면서 머릿속에 시냅스가 완전히 달라진 세대예요. 그렇네요. MT도 못 가고 그러면 대학 가도 대학 축제가 없었어요. 축제를 잃어버려서 졸업한 선배들을 초빙해 와가지고 축제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축제를 다시 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딱 졸업을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경기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Z세대를 일명 상실의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Z세대가 왜 Z인지 아시죠? 드디어 A, B, C, D를 끝나는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이들이 인생의 종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에는 그 부모가 바로 X세대예요. 네. Z세대 부모는 X세대고 그 다음 M세대의 부모는 베이비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Z세대 같은 경우는 이 X세대는 이 Z세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세대보다 기본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는 더 단절된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터넷에 더 깊이 빠지는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도 인터넷 언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박탈당하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나이브해요. 굉장히 순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넷 세계 속에서 아바타를 쓴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 속에서 진짜 자기의 리얼을 자기의 몸뚱이를 갖다가 현실 세계처럼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바타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다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이 아바타 속에서는 여기서 쓰는 아바타가 따로 있어요. 욕설, 비방, 네. 조롱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필터 없이 막 들어가는데 이 험한 세계 속에 이 무적행 같은 세계 속에 나이브하게 아주 순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내 거로 삼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완전히 전 국민이 희귀고물이었어요. 네. 다 그냥 들어가서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운둔형 외톨이가 다시 나오기 다시 시작해요. 나오죠. 예. 400만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운둔형 외톨이가 400만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들은 잠재적 자살 가능자들이에요.
굉장히 위태로운, 우울감도 굉장히 심하고 패배감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서 인터넷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를 어떻게 남을 공격하고 어떻게 나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는지 그걸 인터넷으로 배운 아이들이라고요. X세대는 몸으로 뛰었던 부모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X세대, 우리가 왜 응답하라 1988 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굉장했던 거죠. 네. 거기다가 교복이 자유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해외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89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전에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의 혁명을 딱 깨부수고 해외와의 접점을,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대가 X세대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자유의 세대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세대들, 부모가 더 자유로운 세대가 더 깊이 자기 속으로 함몰된 세대의 자식을 만나게 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점과 이해 지점이 점점 적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얘기하는, 너 왜 그러니? 네. 도대체 왜 그러니? 네. 이 M세대 때는 야 좀 해! 네. 이런 게 있었다면 Z세대는 도대체 왜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이들이 우울해요. 네. 세대가 완전히 우울해요. 어떨 때 음울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당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부모들이 몰라요. 이때 아이들이 두 가지 세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청소년들 시기를 겪었던 애들이, 남자애들은 중독, 여자애들은 자해예요. 청소년들의 이슈가.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이걸 부모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간격이 M세대가 베이비 부모들이랑 갖는 간격보다 Z세대가 X세대인 부모 세대와 갖는 간격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더 어려운 시대가 온 거죠. 정말 근데 어렵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X세대 부모들이 성장했던 방식으로 Z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면 진짜 곤란해요. 정말 곤란. 왜냐면 X세대까지만 해도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심지어 성장할 때도 너는 특별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차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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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차갑고, 경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불안은 점점 커지면서 루저들의 그 심정을 심지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마저도 느낀단 말이에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럴 때 얘네들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얘네 다그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 딱 다그치잖아요? 바로 자기 파괴로 들어가요. 굉장히 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 탓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고 자랐어요. 네. 지금 Z세대들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남 탓 얘기하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불행을 확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거나, 아니 함부로 자기를 대하거나. 그래서 Z세대 최근에 그 쓰레기방 증후군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 자기 파괴 행위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불안을 잘 보여주고 상실을 잘 보여주는데, 이럴 땐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가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는 부모 세대, X세대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요새는 뭐 전국민 마음 투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정신복지 건강센터 이런 데 다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내 탓이다 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부모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아이의 기질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이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이 아이의 어떤 것이 가장 아픈 지점인가, 그래서 그걸 좀 읽어주는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그 상담을 같이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많죠. 많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네.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 올까 가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족 상담을 할 땐 네네. 1인 가족 상담도 있어요. 한 사람만 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 뭐 결혼지옥이니 뭐 새로 고침이니 네. 가족, 결혼, 부부 이런 고통의 지점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고통을 보여주러 나온 게 아니라 회복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공개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달라요. 네. 길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길을 가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치료의 길 쪽으로 나오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1인 가구가 최근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 그 통계 결과에 따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서 4인 가구가 꼴등으로 떨어졌고요. 네. 1인 가구가 35%. 음. 전 상당히 충격을 받은 통계였는데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과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통계학적으로 뭐 아니면 뭐 사회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출생률도 그렇고 이런 거 봤을 때 1인 가구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앞으로도 아이는 점점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죠. 네. 그러면 다른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높이고 내 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이 대단하고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출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제도 충분히 많고요. 지금 있는 제도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면 늙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기초연금 아니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것도 굉장히 노동의 질이 낮은 네.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에 대한 존중과 또 남은 삶에 대한 돌봄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지금 노인 인구 1000만이잖아요. 네.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들어가는데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충청 이남 지역은 이미 30% 넘은 지가 옛날이에요. 36%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앞으로 40% 50% 넘어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출생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장이 벌써 반응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소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구나 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도 다 1인 테이블들이 있고 이렇게 네네. 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미래는 뭐 뻔한 거고요.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명 예기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능성 낮아지고 출산에 대한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1인 가구로 있는 분들이 사실 더 애를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복감이 높아지면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뭐 팍스 이런 프랑스의 제도처럼 실제 지금 앞으로 결혼 제도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감이 높으면 그리고 불안감이 낮으면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 딱 말씀하신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한 부부가 네네. 많고 혼인신고 안 했는데 애를 낳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고 지금 그러면. 벌써 그렇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동거도 워낙에 많아졌고요. 아니 동거가 죄입니까? 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아서 아이 안 낳는 게 죄예요? 그것도 아니고 실제 살아가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즐겁게 살면서 언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이 되고 이 환경이 안전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야 불안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얘기하잖아요. 네네. 1단계, 2단계 얘기하는데 그게 위계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위계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아래쪽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위쪽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싸고 부부 생활하고. 그랬다가 요게 딱 충족이 딱 되면 2단계 욕구가 생겨나는 안전의 욕구잖아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비로소 세 번째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가족이라는 걸 또 직장이라는 걸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2단계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 2단계 욕구가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게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슬로우의 이야기가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지금은 3단계 욕구에서 2단계 욕구로 좀 퇴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퇴행하고 있는 이 기조가 이런 안전감이 확보가 된다면 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고 경제로부터도 자유롭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자기가 계속 옥죄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이 좀 된다면 지금 이렇게 확 오므라들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이 빅뱅을 맞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봐요. 그건 자유가 구심점이 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정치적인 자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안쪽 그 심리 안쪽에서부터 오는 이 편안함, 이 안전감 어쩌면 이건 신이 주는 자유일 수 있겠어요. 이런 신이 주는 자유감이 이 사람을 안정시킨다면 어쩌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보다 자유로운 또 하나의 에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마찬가지로 50대였던 전 MBC 프로듀서 PD 김민식 PD님이 출연한 적이 있으세요. 출연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40대가 제일 좋더라. 이때부터 진짜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들이 저는 보고 굉장히 의외였던 게 저 역시도 지금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가거든요. 저는 40대가 너무 좋아요. 10대보다 20대가 좋았고 20대보다 30대 지금이 더 좋거든요. 아마도 50대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엄청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젊은 게 최고지. 20대가 최고지 무슨 소리냐. 네. 젊음이 좋다는 분들은 네. 젊음이 좋았고 그리고 지금은 젊은 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지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가진 것을 헤어보라 그래요. 가진 것을. 우리가 보통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 50대 이상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또 현재가 뭐 나빠서 뭐 현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대에도 좋은 걸 찾았을 거예요. 20대에도 30대에도 내가 가진 게 어떤 것인지를 손가락으로 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가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근육도 더 좋았고 저도 허리 들어간 적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20대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20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중에 찾아보면 고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도 다 커서 이제 저 안 먹여도 되잖아요. 또 남편이 좀 늙어가는데 늙어가도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데 좀 벗겨지면 어때요? 머리 들 빠지잖아요. 청소 덜 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내 부모들도 함께 늙어가지만 그분들 보면서 나의 노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전세 살면 어때요? 다음번에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해가면서 저는 가진 것을 헤어보는 사람들은 과거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것을 더 많이 헤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어떤 그리움, 아쉬움, 나의 그 젊음과 나의 청춘과 나의 성취와 내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이 과거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 기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젊음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걸 막지는 말자. 네. 다만 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자. 그러면 기쁘다.